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해 들어 경제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안전 규제를 확 풀어버리기로 했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연체한 빚을 갚을 경우에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쏟아내는 대책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되는데요. 삼성과 새 모녀의 주식 매각으로 다시 부각된 상속세 부담 문제와 함께 한 주에 뜨거웠던 경제 이슈를 다루는 빅코노미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빅코노미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에 뜨거웠던 경제 이슈 빅코노미 세 개의 주제를 저희가 다루는데 첫 번째 주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죠. 아파트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한다. 자, 인철 소장님,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확 풀어버리겠다,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맞습니다. 안전진단이 그러면 이제 사실상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의만 남고 사실상 이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안전진단의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굉장히 30년도 안 된 이제 아파트를 헐어서 무분별하게 자원을 낭비하는 요건도 있고요. 예. 또 하나가 투기를 차단하자라는 이제 목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뭐 이걸 동시에 스킵해버리거나 네. 아니면 동시 진행을 하면서 거의 폐기 수순을 밟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네. 대상 단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음. 또 하나 이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이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이제 밀집돼 있는 네. 한 번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좀 사업 진행 속도가 재개발보다 좀 빨랐죠. 예. 그러나 이 재개발은 낡은 뭐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고요. 상가다 혼재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주택 30년 이제 이상 비율이 3분의 2 정도는 맞춰져야 하는데 이것 또한 60%로 좀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후주택 비율 기준을 맞습니다. 좀 낮추겠다. 또 여기에다가 예. 이제 일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용적률 평균 한 5곳이 한 200% 내외예요. 이걸 최대 500%까지 예. 확 완화를 해서 2027년 첫 착공을 하고 그리고 예. 이제 2030년에 입주를 시작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물리적으로 계산해봐도 이거는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이제 불이익을 받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리모델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꽤 됩니다. 리모델링 추진한 곳 많이 있죠. 맞습니다. 네. 전국에 한 40여여 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리모델링 여건은 이번에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완화처럼 뭔가 혜택이 별로 제시가 되지 않았다, 리모델링은. 맞습니다. 리모델링 자체가 네. 있는 아파트를 개조해서 더 편하게 만들다 보니까 수직 증축이 가능해야 되는데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안전진단이 1차뿐 아니라 서울은 2차까지 통과해야만 하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최근에 뭐 이게 상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단지들에 대한 불만이 좀 커지고 있고 또 하나가 사실은 이게 이 일기 신도시만 이렇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보게 되면 네. 과밀해지는 굉장히 빽빽해지는 같은 입지에 위로 더 많이 지어야 되는 예. 그러니까 50층짜리 건축을 보게 되게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닭장 아파트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이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고 예.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 원인은 고금리 그리고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급 로드맵은 뭐 당초 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도 270만 원 임기 내 5년 내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토지 계획부터 그리고 이제 이 완화의 규제 완화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막혀 있는 그 로드맵대로 진행되지 못한 곳에 이제 병목 현상을 좀 풀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규제를 확 없앰으로 해서 나중에 좀 다가올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부작용이 우려된다. 여러 가지를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뭔가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하라. 재건축 절차를 안전진단 안 봐도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안전진단을 뭐 받긴 문제고 또 일기 신도시 계획 같은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완화를 하게 되면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확실히 조금 빨라지고 활성화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이 규제 완화된 거는 희소식이지만요. 예. 지금 재건축 이것만 가지고 재개발이 빨리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기는 쉽지는 않다. 왜 예.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 지금 고물가로 인해서 방금 소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고물가로 인해서 공사비 부담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와 동시에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요. 금융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지금 현재 보합세이기 때문에요. 사실 뭐 짓고 나서 뭐 고분양가로 완판이 되겠다는 전망은 아직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관건은 사업성이 좋아야 되는데요. 사업성. 네, 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일기 신도시 한해서 용적률 지금 200에서 300%인데 이거를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예. 일기 신도시만.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이번에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재건축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겠다 해서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서울 외곽 지역도 있거든요. 예. 뭐 강북구라든지 노원구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용적률도 낮춰줘야지만 그쪽에서도 용적률 200%에서 300%의 올려야만.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있는데 용적률을 높여주지 않으면 사업성이 좋아지지가 않는데 그러네요. 재건축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다른 걸림돌은 강남 3구와 용산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남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가 이제 상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공사 비용과 금융 비용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는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해당 지역의 재건축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모든 것이 반영이 돼서 재건축 재개발이 쉽지 않고요. 예.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재건축 재개발 대상 아파트들의 가격이 예. 뭐 크게 뛰지 않았다 이런 거를 발표해도 그러네요.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먼저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규제를 아주 확 없애버리겠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성, 금융비용도 올라가고 원자재값도 올라가냐, 사업성이 과연 담보가 되느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지금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업성과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사실 이게 실행이 되려면 이게 법이 좀 다 고쳐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또 좀 기대만 했다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법적 이 뒷받침이 좀 절실히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가장 큰 걸림돌을 들려면 네. 야당이 반대입니다. 야당의 예, 반대? 그렇습니다. 법 개정상을 앞두고 이제 총선 또 특히나 앞두고 있기 예. 때문에 선심성 정책이라는 이제 비판을 내놓고 있고 사실은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도 로드맵을 그려보면 7곳이거든요. 예. 남양주, 하남, 뭐 인천, 계양, 고양, 창릉 7곳 가운데 2곳은 아직 토지 보상조차 안 끝났습니다. 한 곳만 지금 착공 단계에 있어서 예. 이게 2021년부터 이미 이제 소비자들한테 청약자들한테 사전 청약을 받았는데 로드맵대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아마 종전 이제 이 중단했던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는 그 병목을 좀 풀지 않는 이상 예. 아무리 지금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질적인 PF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문제도 있고요. 그것도 법이 안 고쳐졌잖아요. 맞습니다. 실거주물 그러니까 폐지도.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풀지 못하면 네. 아무리 뭐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네. 또 4월 이후에 또 어떻게 이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진행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또 이번 대책 중에서 좀 눈길을 끄는 게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제 혜택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지금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오피스텔 같은 소형 주택 시장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요. 예. 일단은 수요 진작책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 2025년 12월까지 신축되는 65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을 예.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를 절반으로
기준으로. 깎아준다라는 대책하고요. 예.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빼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준다라는 이제 파격적인 지금 감세 예. 대책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신축이 아닌 기존의 소형 주택 같은 경우도 향후 2년 내에 매수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요, 네. 세금을 부과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는 대책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대상은 수도권은 6억 원, 그다음에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아파트는 제외를 했고요. 예. 이거 외에도 지금 건설회사들 도산 위기에 처한 지금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 이런 건설회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이게 지금 작년 10월부터 2달 연속 1만 호가 넘어가서 좀 위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예. 세제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단 크기는 85제곱미터, 그다음에 가격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대상으로 한해서 이제 대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형 주택을 조금 수요를 좀 늘려서 이런 주택 공급이 많이 되도록 하는 대책도 나왔군요. 피코농의 첫 번째 주제 재건축 재개발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용 대사면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이제 코로나 때 대출 돈을 빌려서 연체한 분들 중에서 연체 금액을 좀 갚으면, 갚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갚으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 자, 인철 소장님,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 1월까지입니다. 대출 금액 2천만 원 이하 연체하신 분들이 오는 5월 말까지 연출을 변제했다, 갚았다, 상환할 경우에는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그동안은 사실 연체하게 되면, 특히나 석 달 이상 연체하게 되면 연체 기록은 최장 5년까지 남아서 신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카드 사용하거나 카드 발급이 어려워지고요. 대출도 좀 제한이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이 대상자 아마 이제 연체 기록을 삭제할 경우 최대한 29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봐서 신용 회복이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빚을 5월까지 다 갚으면 이 연체 기록이 삭제된 그게 한 290만 명 정도가 다 갚아서 혜택을 볼 거라고 정부는 예상을 하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외환위기라든가 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사실은 이런 이제 신용회복 지원, 특히나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있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선거를 앞두고 5월까지 상환하게 되면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어쨌든 빚을 갚는 사람에 한해서 채무 기록을 지금 삭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의 입장은 그러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빚을 변제하지 않겠느냐, 상환하지 그래요? 않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이 선거를 앞두고 나온 대책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실하게 그동안 갚아왔던, 정말 어렵지만 성실하게 갚아왔던 차주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 뭐 빚을 갚게 되면 오히려 난 바보가 되는, 그죠? 이 혜택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 상환한다 하더라도 두세 번 이상, 두세 번 이상 이런 이제 이 삭감해주 연체 기록을 이제 삭감해주는 일은, 삭제해주는 일은 좀 횟수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방식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상자는 연체 금액 2천만 원 이하인 분들 대상으로 5월까지 갚을 때 그렇게 좀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 은행들이 연체를 계속한 분들에 대해서는 뭐 또다시 그분들이 대출을 요청하면 뭐 금리를 올리거나 또는 대출을 안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관리가 굉장히 금융회사는 중요할 텐데 이런 기록이 다 삭제돼 버리면 앞으로 대출 심사를 하거나 이럴 때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신용 대사면 같은 정책은 우리 금융제도에서 신용평가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용평가 제도는 개인의 원리금 상환 이력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신용 점수를 쌓게 하고요, 신용 점수를 바탕으로 대출 한도, 그다음에
대출 가산금리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도 신용카드 사용액 한도 이런 것을 결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못해서 연체가 발생하면 이 연체 이력도 기록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신용 점수도 깎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다 일괄적으로 삭제를 하고 그렇게 되면 신용평가 점수라는 것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러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신용 점수를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취급한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왔던 차주들 같은 경우도 내가 왜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다 상환해야 갚았는데. 되냐. 당연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전반적으로 연체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실화된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유발돼서 금융 안정성 역시 저하될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로 전이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근간인 신용평가 제도 자체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정책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상당히 우려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 아까 인철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번 처음이 아니고 몇 차례 지금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과거 어떤 경우 있었는지 어떻게 비교가 되는 겁니까? 가장 최근에 이제 코로나 당시를 보게 되면 2021년에도 똑같이 당시에는 사실 정부의 정책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예. 당시에도 이제 전액 상환 소액 연차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약 한 200만 명 정도의 이 대상자가 신용 점수가 평균 한 30점 정도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당시와 지금은 좀 사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국가의 어떤 방역 제재 차원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은 뭐 그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뭐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소액 연체자들이 정말 꼬리표처럼 자기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고 5년 동안 금융 활동에 이제 좀 제약을 한 것에 대한 불이익에 대했다는 것, 이 불이익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또 코로나19 어려운 과정을 겪고 와서 이제 다 극복을 했으니까 그때 어떤 고통을 당한 분들을 조금 도와주겠다 뭐 이런 맞습니다. 취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하필 이 시점에서 왜 하필이면 이런 이제 대책이 나오냐에 대해서는 이제 찬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신용평가 기록 연체 이력을 삭제를 해주면 대출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원래 연체 기록이 있다면 대출 신용평점을 통해서 대출 통제를 할 텐데 가계대출이 좀 늘어나는 쪽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게.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래 그 연체 이력이 있어서 신용카드 발급도 불가능했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그동안 연체 이력이 있던 금융 소비자들에게는요. 그다음에 대출 한도도 축소되고 가산금리가 붙어서 대출 이자도 높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삭제됐을 때 신용카드 발급도 추가로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대출 한도도 늘어날 수가 있어서 그런 이번에 혜택을 보는 금융 소비자들의 경우에 한해서 신용카드 부채 그 다음에 뭐 신용대출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금융감독원은 아무래도 이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빚을 다 갚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빚을 갚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아니냐 그런 긍정적인 면을 좀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도 예. 사실은 이제도 이후에도 지금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취약계층의 신용도가 낮은 분들의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게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서 앞으로 한시적으로 이제 해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왔던 건 맞지만 예. 과연 지금이 그와 같은 위기였느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실하게 이제 원리금 상환에 나섰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 뭐 2, 3년 있다 또 선거일 때인데 선거일 때인데 내 괜히 지금까지 나는 내가 이제 소비를 줄여가면서 예. 잘 갚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예.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융당국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안 갚고 버티면 언젠가 그런 안 좋은 이력을 다 없애줄 거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갖게 만드는 조치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 이게 뭐 지적이네요. 소액이니까 예. 정부 입장은 한 2천만 원 정도이니까 예. 그 금융권보다는 제2금융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대부업이라든가 조금 이 신용도에서 조금 금리가 높은 분들에 대한 이제 이 자구책 마련해서 부채 관리 마련해서 이제 신용회복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출자의 경우에는 사실 대출 금리가 내려가지가 않거든요. 고금리가 여전히 지속된 상황에서 예. 그리고 이제 이번 대한대출 서비스가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대출로 확대가 되긴 했지만 여기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선 이제 주택가격 10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대출 받은 지 6개월 이상이면서 기존 한도와 그리고 기존 기간 이내에서만 갈아탈 수 있게 해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라는 취지라면 이 전체 대출이 60%가 넘는 이 주택담보대출에 좀 대한대출 이 문턱을 좀 낮추면서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을 연착륙시키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됐으면 네. 좋겠는데 이게 특정 계층에 한해서 기존에 있던 대출에 추가로 더 내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 계층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피코노미 두 번째 주제 신용 대사면 마치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속세 문제인데요. 삼성 오너 일가의 세 모녀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비롯해서 대규모로 지금 블록딜 형태로 팔았습니다. 2조 원이 넘는 지분을 어제 팔았는데요. 과연 왜 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는지 그동안 이 상속세를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내왔다고 하는데 이게 뭐 이자 부담이 엄청나서 이런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기존의 주식담보대출로 상속세를 냈었는데요. 거기에 연간 이자가 2천억 원에 달해가지고 이것으로 인한 자금 압박이 심화됐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산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26조 원인데 오너 일가가 내야 될 상속세는 약 12조 원으로 12조 원.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연부 연납 제도를 활용해서요.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4차 납부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4차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컸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총 2조 8천억 원 규모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 SDS까지 이 네. 주요 계열사 지분을 블록딜로 대량 매매죠. 네. 대량 매매를 하게 됐고 네. 이 중에서 삼성전자 지분은 약 5%, 전체 지분의 5%에 해당되는 2조 1,900억 원 안팎에 달하는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 삼성전자 세 모녀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판 주식, 뭐 외국인들이 좀 다 샀을 가능성이 있군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5년 분납을 하긴 하지만 이게 이자가 아무리 뭐 부자라고 하더라도 12조 원이라는 이 상속세는 우리 3조짜리 대기업 4개를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무리 뭐 2.8조라고 하지만 대출 이자를 3, 4%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1년에 연간 1,000억에서 2,000억 원이에요. 근데 5년간 1조 가까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 이게 만약 그렇게 되면 빌려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매각을 하자라는 건데요. 네. 이걸 시장에서 매각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입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간에 이제 이 기관 투자자를 주관사로 선정을 해서 시간에서 누가 이제 조율하는데 상당히 지금 삼성전자 뭐 물론 뭐 최근 들어서 약간 바닥권에서 올라와서 뭐 8만전자 웃돌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 상황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바닥에 이제 실적도 보면 예상치보다는 조금 이제 이 밑도는 것으로 보여서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특히나 이게 내년까지 다 물어야 돼요. 내년 한 번 더 남았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시작돼서 5원 분할 납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게 되면 아무리 뭐 이 삼성이라 하더라도 뭐 각종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삼성일가가 뭐 한 1년에 뭐 1,000억 원 이상 배당받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지분을 좀 팔고 있는 건데 그나마 삼성이니까 버틴다. 우호 지분을 감안해서. 이게 만일 일반 대기업이라면 일반 기업이라면 좀 버틸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상속받은 재산이 삼성 오너 일가 26조, 그 내야 될 세금, 상속세가 12조 원이다. 상속세가 무거워서 주식을 결국 파는데 그에 앞서서 그런 일이 있었죠. 넥슨
고 김정주 NXC 넥슨의 지주회사 NX 이사 고 김정주 이사의 유족들이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낼 수가 없어서 주식으로 기획재정부에 이제 상속세를 대신 냈지 않습니까? 예. 기획재정부는 받은 NXC 지분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팔지도 못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주 이사, 고 네. 김정주 이사, 넥슨의 창업주인데요. 예. 유족이 사실 상속 재산이 10조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상속세를 6조 원을 내게 됐죠. 그런데 현행법상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주식의 물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주회사인 NXC의 네. 그 지분 29.3%에 달하는 지분을 물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85만 2천 주인데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매각을 하려고 두 번이나 작년 12월 18일, 그다음에 작년 12월 25일 2회에 걸쳐서 공개 매각을 하고자 했는데요. 예. 최저 입찰가가 4조 7,149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를 않아서 두 번 다 유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예. 심지어 그 지분을 쪼개 파는 분할 매각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분을 쪼개 팔게 되면 네. 그 당연히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가격이 없죠. 떨어지고. 통매각이 아니라 그러네요. 쪼개서 팔게 되면요. 예. 아니면 지금의 가격보다 최저 입찰가 4조 7,149억 원보다는 더 낮은 가격을 내놓든지 이런 것밖에 없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유찰이 된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이 넥슨 지주에서 NXC의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라는 점입니다. 비상장. 예,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전히 김 창업자의 유족의 지분율이 68.98%, 그래서 예. 69%에 달해서요. 이 29%에 달하는 지분을 통째로 매입해서 2대 주주가 된다 할지라도 경영권 확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아직 지금 팔지를 못하고 있는. 팔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를 물납으로 받았는데 NXC 넥슨 지주회사 뭐 비상장이고 경영권도 행사를 못하면 그걸 팔리기가 어렵다. 나중에 혹시 수의계약으로 가면 이 주식이 어디로 갈지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국내에서 팔릴 수 있을지 해외 뭐 이 관심 있는 쪽으로 넘어갈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런 상황이 상속세를 낼 수 없는 상황, 현금으로 낼 수 없는 상태. 아까 삼성 세모녀도 그렇고 지금 고 김정주 씨의 유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결국 우리 상속세가 무겁다는 건데 우리나라 상속세 뭐 상당히 세계 최고 수준. 지금 뭐 악령이 높잖아요. 지금 상황이 뭐 전혀 개선될 조짐이 없습니까? 일단은 야당조차도 그동안 이제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상속세율 조정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최근 기류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국내 이제 이 NXC 이외에도 넥슨 이외에도 예. 지금 보니까 이 대부분의 이제 중견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속세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모펀드한테 경영권이 넘어가는 사례가 줄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한샘이랄까, 락앤락, 그리고 유니더스라는 이 콘돔 제조업체, 세계 1위 업체, 그리고 뭐 37이라는 업체 등 이런 업체들의 지분이 오히려 이제 사모펀드나 이제 국가로 경영권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 야당에서조차도 기업 승계가 단순히 부의 대물림과 성격이 좀 다르니까 현재 상속세율을 없애거나 자본소득세로 바꾸자라는 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상속세율은 1990년 말에 세법 개정이 되면서 당시에 최고 세율이 50억 원 초과에 대해서 예. 그 당시에 30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초과로. 그리고 최고 세율도 45%에서 50%로 상향 조정을 했고 특히 최대 주주의 경우는 20% 할증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60%입니다. 실질적으로 최고 세율 상속세가 60%네요. 그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ECD 평균의 4배, 15%의 4배 정도로 웃돌고 있고요. 미국이 한 40%, 그리고 프랑스가 한 45%, 독일이 30%, 예. 일본이 55%이지만 일본도 각종 요건을 채우면 좀 낮춰주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이 자본소득세라는 건 이게 이제 바로 상속됐다고 해서 바로 과세하지 말고 이걸 처분할 때 상속자산을 처분할 때 이제 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라는 안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OECD 국가 가운데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스웨덴을 포함해서 15개국에서 아예 상속세를 없애고 마지막에 현금화할 때 전환하는 것,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야당 의원들도 상속세가 좀 높다. 보통 이제
여당에서 지금의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했을 법한데 야당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좀 그런 논의가 좀 일어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한 주의 경제 이슈를 정리하는 피코노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